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올해 42살이 되는 평범한 회사원 민수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죠. 아내 지은이와는 대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연애를 오래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지은이가 갑자기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정시에 퇴근해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 프로젝트 때문에 늦을 것 같아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일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했죠. 요즘 경기도 어렵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야근이 주말까지 이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토요일에도 나가야 해라고 하거나 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달에 서너 번씩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지은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금 화면에 복잡한 패턴을 설정해 놓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모르게 말이죠. 왜 갑자기 잠금을 걸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하다고 해서라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그 대답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나 되었는데 갑자기 개인정보 보안을 신경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한 건 제가 조금만 캐묻기 시작하면 지은이가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거나 회사 일이 정말 그렇게 바빠? 라고 하면 왜 자꾸 캐묻는 거야?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답답해서 밖에 좀 나갔다 올게라고 하며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지은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어떻게 쉽게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저 같은 생각들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은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회식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예 집에 안 들어갈게. 동료 집에서 자고 내일 바로 출근할 거야 라는 문자였어요. 그 순간 뭔가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한 여자가 동료 집에서 자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어요.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고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은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내를 미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 마음속의 불안감이 현실인지 착각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지은이가 야근한다고 할 때 회사 근처까지 가서 정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은이가 있다고 한 부서는 깜깜했어요. 다른 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지은이 부서만큼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이상했던 거죠. 며칠 후 지은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팀장님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은이가 집을 나선 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지은이는 회사 방향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은이가 그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은이가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것도 연인들이 하는 그런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기다렸어요. 얼마나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아파트 베란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일회성 만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충동적으로 한번 실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며칠 후 다시 확인해보니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은이가 또 외박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파트 베란다에는 지은이의 옷들이 널려 있었어요. 제가 선물해준 블라우스도 보였고 지은이가 평소에 즐겨 입던 원피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딴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구나.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아파트에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베란다에는 남자 옷과 여자 옷이 함께 널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놓여 있었어요. 완전히 부부처럼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어젯밤 잘 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외박하는 날마다 그 아파트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가 지은이 회사의 상사라는 것이었어요. 지은이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부장급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준비하느라 늦을 것 같아라는 문자였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 아파트의 우편함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있는지 보려고 했던 거죠. 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 이름으로 된 우편함에 검은색 봉투가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봉투가 워낙 도톰해서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민수의 폭력 피해 진술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였던 거죠. 그 옆에는 협박 녹취 정리본이라는 제목의 봉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인을 보니 시내 유명한 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폭력 피해 진술서라니, 저는 지은이에게 손끝 하나 대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오히려 지은이가 화가 나면 저에게 물건을 던지곤 했는데 제가 언제 지은이에게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 녹취라니, 이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어요. 혹시 지은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륜을 들킬까봐 먼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아니면 이혼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지은이가 또 외박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검은 봉투가 정확히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이름이 적힌 서류라면 저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파트에 갔을 때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우편함에 접근했습니다. 검은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봤을 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지은이와 그 남자가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 증거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계속 들여다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뭔가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조해하며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보, 혹시 어젯밤에 누가 집에 왔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아니, 왜?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은이는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아니,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면서도 자꾸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으로 가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도 뒤지고 책상 위도 살펴보고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검은 봉투를 가져간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한참 후 지은이가 거실로 나와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했지만 저는 대충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중요한 자료가 사라졌어. 우편함에 분명히 넣어뒀는데 없어졌다고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한 목소리도 들렸고요. 통화를 마친 지은이는 더욱 초조해하며 또 다른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베란다 화분 밑까지 들여다보더라고요. 아마 혹시 자료를 다른 곳에 숨겨뒀나 해서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찾을 수 없었겠죠. 그 검은 봉투는 이미 제 서재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에 회사에서 조퇴를 내고 집에 와서 봉투 안의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제가 지은이를 폭행하는 모습을 찍었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진들이 뭔가 어색했어요. 제 얼굴은 분명한데 몸이나 배경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은이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다는 녹취 파일들이었어요. CD와 함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부부 사이에 다툴 때 목소리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서류였어요. 지은이와 그 상간남이 주고받은 메모들이었는데 여기에는 저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명의로 된 재산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기, 가정폭력 피해자로 위자료 받기, 협박과 폭행으로 민수를 전과자로 만들기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메모를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모든 계획의 목적이 단순히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었다니요. 불륜을 저지르고도 모자라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야 지은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왜 갑자기 휴대폰에 잠금을 걸었는지, 왜 제가 조금만 캐물어도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는지, 왜 자꾸 외박을 하면서도 당당했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저를 악한 남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피해자 행세를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날 저녁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아마 제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저는 다시 서류들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들이 보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누가 함정에 빠질지는 두고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반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서류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가 지은이를 폭행했다는 사진들과 협박했다는 녹취 파일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후배 중에 IT 전문가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말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만 했어요. 며칠 후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내 사진과 음성을 조작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죠. 친구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사진이나 음성 조작이 쉬워졌지만 전문가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바로 그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과 녹취 파일들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사진들은 완전히 합성된 것이었고 녹취 파일들도 여러 개의 음성을 편집해서 만든 조작품이었어요. 전문가는 사진의 경우 얼굴 부분만 원본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도 여러 번의 대화에서 일부분씩 잘라내서 편집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와 편집 날짜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이런 복잡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을 때 변호사도 매우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 허위 사실 유포 시도,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시도했으니 정당방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불륜 현장을 재차 확인하고 사진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도 확보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검은 봉투 안의 서류들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추천해준 사설 탐정과 함께였어요.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확실히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이가 또 외박한다고 연락이 온 날이었거든요. 그날 밤 촬영된 영상들은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은이와 상간남이 부부처럼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모습, 서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었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사설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정에서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위 증거 조작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드디어 반격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고소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100%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확신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검은 봉투를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이제 이 봉투가 지은이와 상간남을 무너뜨릴 결정적 무기가 된 거죠. 처음에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증거가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드디어 반격의 날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혐의는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이었습니다. 경찰관도 이런 복잡한 사건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어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저는 집에 돌아가서 지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직 지은이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평소처럼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라고 물어보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검은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뭔지 알지? 라고 물어봤을 때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건 불법으로 가져간 거야. 남의 우편물을 훔친 거라고.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내 이름이 적힌 서류인데 내가 왜 못 가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발뺌을 시도했어요. 그건 오해야,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매일 밤 가는 그 아파트는 뭐고 그 남자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지은이는 완전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제 발에 매달리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가 차려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고소장도 접수했고 모든 증거도 수집했으니까요. 더군다나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던 악질적인 계획이었잖아요. 저는 지은이에게 내일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상간남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변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상간남이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장급 직원이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 직원의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결국 두 사람 다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가정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게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은이가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만들어서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다고 완전히 실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과 음성 조작도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법관들도 이런 악질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지은이와 상간남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상간남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상간남은 지은이가 먼저 제안했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검은 봉투 안의 서류들을 보면 두 사람이 공모해서 계획했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모들이었어요. 거기에는 민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단계별로 적혀 있었거든요. 1단계는 민수의 폭력 장면 조작, 2단계는 협박 음성 편집, 3단계는 법적 대응으로 위자료 받기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동시에 허위 증거 조작을 통한 2차 가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물론 사회 정의에도 반하는 악질적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판결 결과는 저에게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우선 이혼은 당연히 지은이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지은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지은이가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간남에게는 더욱 가혹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우선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지은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허위 증거 조작과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어요. 무엇보다 회사에서 파면되어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도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상간남은 자신의 집까지 잃게 되어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셈이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아이들도 잃고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었으니까요. 지은이는 판결 후에도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다시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통쾌한 건 지은이가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결국 사표를 쓰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사 내에서 불륜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계 자체가 워낙 좁아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변호사가 이런 완벽한 승소는 정말 보기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악질적이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단순한 불륜이었다면 이 정도의 승소는 어려웠을 거라고 하면서요. 모든 소송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살았던 그 공간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7년간의 기억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정리한 건 바로 그 검은 봉투였어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그 봉투 말이죠.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뒷마당에 있는 소각로로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증거들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으니까요. 불을 붙이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지은이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의 불안감,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
검은 봉투를 발견했을 때의 분노, 그리고 법정에서 승소했을 때의 후련함까지 모든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검은 봉투가 타면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보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을 망치려던 증거가 결국 너희를 무너뜨렸구나.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지은이와 상간남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그 서류들이 오히려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으니까요. 봉투가 완전히 제가 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최종 정산 결과를 들었어요. 지은이와 상간남으로부터 받게 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집과 예금 모두 제가 가져가게 되었어요.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이혼 전보다 나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소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지은이와 상간남은 계속해서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원히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저는 차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가끔 지인들이 새로운 만남은 생각 안 해?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 일들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특히 불륜 피해자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모두들 처음에는 절망하고 분노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더욱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 검은 봉투를 발견한 것이 정말 천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봉투를 못 봤다면 지금쯤 저는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나 봅니다. 이번 사연자인 민수는 결혼 7년 차에 아내 지은의 잦은 외박과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행 끝에 지은이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며 딴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지은이가 민수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조작해서 위자료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실수로 떨어뜨린 검은 봉투 안의 서류들이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작된 사진과 음성의 진실을 밝혀내고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반격을 준비했어요. 결국 법정에서 지은과 상간남은 불륜, 허위 증거 조작,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고 민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도 직장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올해 42살인 민호라고 합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죠. 결혼한 지 15년 아내 수진이와는 대학 때부터 만나 지금까지 함께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수진이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샤워하러 간 사이 계속 울리는 메시지 소리 때문에 화면을 보게 되었거든요. 자기야, 오늘 남편 늦게 온대. 우리 시간이 더 많아졌네라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태민 오빠였어요. 그 순간부터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자는 약속,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 심지어 제 욕까지 하면서 만나는 이야기까지. 15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태민 오빠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니 강태민이라는 이름의 건축업자였어요. 수진이와는 반년 전 어떤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에게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상간남의 아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에서 얻은 정보로 강태민의 회사 주소를 알아냈고 그곳에서 기다리며 그의 아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오후 늦게 한 여자가 점심 도시락을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직감적으로 그녀가 바로 강태민의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강태민 씨 부인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그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시죠? 그녀는 혜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39살로 저보다 3살 어린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조용한 곳에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혜진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근처 카페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저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혜진 씨가 먼저 물어보더군요. 혹시 저희 남편과 관련된 일인가요?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도 뭔가 눈치채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제 아내와 당신 남편이.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혜진 씨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불륜 관계라는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는 듯한 침착함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그들이 주고받은 내용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까지. 혜진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혜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새 옷도 자꾸 사입고 나타나고. 그녀의 말을 듣다 보니 저희 상황이 정말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격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혜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이 갚아줍시다. 가짜라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대로 들이밀어요. 하지만 혜진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로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민호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짓밟았다고 해서 나까지 똑같이 추해지고 싶진 않아요. 혜진 씨가 제 제안을 거절한 후 저는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마주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오늘 일은 어땠어? 하고 물으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그 입술로 다른 남자와 키스했을 텐데, 그 손으로 다른 남자를 만졌을 텐데 말이죠.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직접적으로 따져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강태민이라는 사람 알지? 그 순간 아내의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걸 봤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누구? 모르는데 왜 갑자기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해? 정말 모른다고?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수진이는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모른다니까. 대체 누구길래 자꾸 그래?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한 모습에 더욱 화가 났죠. 결국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날 봤던 메시지 내용을 하나씩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남편 늦게 온대. 우리 시간이 더 많아졌네. 이 메시지 누가 보낸 거야? 그제야 수진이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또 있어. 어젯밤 정말 좋았어.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돼. 이것도 내가 보낸 거 맞지?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과나 뉘우침은커녕 오히려 화부터 내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게 어떻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언제 관심이라도 있었나? 맨날 카페 일만 하면서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렇다고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제가 소리쳤을 때 수진이는 더욱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태민이는 나를 진짜 여자로 봐줘. 당신처럼 생활비 주는 기계 취급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15년간 가정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제가 생활비 주는 기계였다니. 그 이후로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강태민과의 만남을 숨기지도 않고 집에도 더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대놓고 받으면서 말이죠. 어차피 다 들통났는데 뭘 숨겨 하는 식이었어요. 심지어 제 앞에서 강태민과 통화하면서 응, 우리 남편 또 징징댄다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경력이 오래된 분이셨는데 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조언에 따라 저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 만에 탐정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심지어 강태민이 수진이에게 비싼 목걸이를 사주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탐정이 알려준 추가 정보였습니다. 강태민 씨가 부인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부인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부인분과 만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집안까지 망가뜨리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혜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혜진 씨는 제 연락을 받고 조용히 나와주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화풀이를 저한테 해요. 당신 아내랑 만나는 걸 제가 알려줬다면서. 혜진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그분까지 고생하고 계신 거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하게 찾아뵌 탓에. 아니에요.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요. 혜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은 서두를게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선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이와 강태민을 마주했을 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니.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수진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강태민이 수진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될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인이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겠어. 남편 바보 같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줄도 모르고 이런 내용들이 법정에서 낭독되니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혜진 씨도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수진이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들은 제가 평소에 가정에 소홀했다느니 대화가 없었다느니 하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는 논리를 폈어요. 하지만 불륜이라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배신 행위죠. 몇 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수진은 원고 민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강태민은 원고 민호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정말 후련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승리한 거니까요. 하지만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수진이는 판결 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돈 받아서 좋겠다. 그 돈으로 새 여자나 찾아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15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홀로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배신당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손님들도 제 사정을 알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혜진 씨가 들어온 거예요.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는데 그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야위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고 전체적으로 지쳐 보였거든요. 민호 씨, 안녕하세요.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고 예전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리 뭔가 절망적인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혜진 씨, 어떻게 오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혜진 씨는 제일 구석진 자리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혹시 그때 당신이 하신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저는 무슨 말인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제안 말씀이세요? 제가 되물었을 때 혜진 씨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복수하자고. 그때 말씀하신. 그제야 저는 거의 1년 전 첫 만남에서 제가 격분해서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가짜로라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꾸며서 복수하자던 그 말 말이에요. 지금 와서요? 그땐 그런 거 싫다고 하시더니. 제가 차갑게 반응했을 때 혜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선량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날 혜진 씨는 지난 1년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태민이 재판에서 진 후 완전히 성격이 돌변했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고 집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혜진 씨에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왜 내 인생을 망쳤냐고 당신이 남편한테 일러 바쳤다고 매일 저를 탓해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대학생이래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불륜으로 집안을 망쳐놓고도 또 다른 불륜을 저지르다니. 그럼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을 때 혜진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요. 재산 분할 때문에요. 혜진 씨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강태민이 회사 재산을 모두 처형 명의로 돌려놓고 이혼하면 혜진 씨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혜진 씨를 옭아매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추해져도 상관없어요. 혜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반드시 끝장내고 싶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요. 그 순간 혜진 씨의 눈빛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지를 보았습니다. 절망 끝에서 나온 분노와 결심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제가 격분해서 던진 말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 씨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혜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봅시다.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이에요. 혜진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살짝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혜진 씨가 강태민의 폭력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상처 사진, 이웃들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모아나갔어요. 보면 볼수록 정말 끔찍했습니다. 팔에 멍자국, 뺨에 손자국, 심지어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왜 진작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혜진 씨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남편인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정말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다음으로는 강태민의 새로운 불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22살 대학생 김민정이라는 여자였어요. 강태민이 자신을 사업가라고 속이고 접근했다고 하더군요. 순진한 여대생을 또 속이고 있었던 거죠. 혜진 씨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들의 만남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완전히 끝장내야 해요. 혜진 씨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대생한테도 진실을 알려주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켜야겠어요. 1년 전에 온순했던 혜진 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매일 저녁 카페에서 만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 절차, 증거 수집, 타이밍까지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결혼 후 강태민이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후회돼요. 그때 일을 계속했으면 지금 이런 처지에 있지 않았을 텐데. 혜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일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제 말에 혜진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강태민이 김민정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혜진 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설 탐정과 함께 제주도까지 따라가서 그들의 밀회 장면을 모두 촬영했어요. 사진들을 받아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해변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심지어 민정 양의 손목에 비싼 시계까지 채워주는 장면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혜진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혜진 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어요. 남편이 제 친정에서 돈을 빌렸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3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으로 저 여자와 놀아났던 거예요. 정말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불륜을 저지르다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폭력 증거, 불륜 증거, 재산 은닉 증거까지 완벽했어요. 혜진 씨는 드디어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봐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소송 준비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혜진 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같은 처지의 피해자라는 동질감이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느 날 혜진 씨가 갑자기 말했을 때 저도 어색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시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복수에 집중해야 했고 감정적으로 얽히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어요. 1년 전 혜진 씨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그분을 도와드릴 차례였습니다. 법정에서 강태민을 다시 보니까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저와 수진이를 망친 장본인이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자 강태민의 변호사는 예상대로 혜진 씨를 탓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지 못해서 남편이 바깥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뻔뻔한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혜진 씨 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런 궤변이 통할 리 없었죠.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강태민의 가정폭력 증거들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법정에서 낭독될 때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어요. 갈비뼈 골절, 안면부 타박상, 상완부 혈종.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강태민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혜진 씨가 몰래 녹음해둔 강태민의 폭언들이 스피커를 통해 나올 때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2년이 남편 팔아먹었어.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내 탓이야. 술에 취한 강태민의 목소리는 정말 악마 같았어요. 그 다음엔 불륜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힌 사진들, 호텔 영수증, 심지어 민정양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게 다 공개되었어요. 우리 사랑은 진짜야. 마누라는 그냥 동거인일 뿐이야. 이런 메시지를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산 은닉 부분에서는 더욱 가관이었어요. 회사 재산을 처형 명의로 돌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통장에 돈을 분산해서 숨겨놓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게다가 혜진 씨 친정에서 빌린 돈을 불륜 상대와 쓴 영수증들까지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민정양의 증언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민정양이 혜진 씨 편에 서서 증언해준 거예요. 강태민 씨가 자신은 이혼 수속 중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된다면서 계속 거짓말만 했어요. 젊은 여대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강태민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서서 강태민과 제 전처 수진이의 불륜 관계에 대해 증언했어요. 강태민이라는 남자 때문에 제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제 증언이 끝날 때까지 강태민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재판은 3번의 공판을 거쳐서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피고 강태민은 원고 혜진에게 위자료 8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가정폭력과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순간 혜진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1년 넘게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니까요. 강태민은 법정에서 나가면서도 끝까지 뻔뻔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혜진 씨를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죠. 그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고 회사도 파산 직전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혜진 씨가 제게 말했어요. 민호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관계였지만 어느새 그분에 대한 제 마음이 변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희는 조용한 술집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혜진 씨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을 때 저도 잔을 맞부딪혔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는데 혜진 씨가 살짝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위로였는지 아니면 진짜 감정이었는지 헷갈렸지만 분명한 건 이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였어요. 혜진 씨도 그런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죠? 복수하려고 만났는데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그 순간 저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렸어요. 하지만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감정과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각자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요. 혜진 씨가 현명하게 말했을 때 저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강태민의 몰락 소식이 들려왔어요. 판결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고 개인 재산까지 모두 압류당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동안 숨겨둔 다른 빚들까지 드러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혜진 씨가 담담하게 말했을 때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가정마저 박살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수진이도 강태민과 헤어진 후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강태민의 몰락 이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다시 교직에 복귀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카페 운영에 더욱 집중하면서 새로운 지점을 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긴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혜진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분의 밝은 웃음소리,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의 모습, 힘들어할 때 보여준 강인함까지 모든 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혜진 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는데 교문에서 혜진 씨가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웃으며 손 흔드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때 한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나 봐요. 혜진 씨가 재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혜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 씨,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돌아본 혜진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호 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됐어요. 아이들 가르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제가 말하자 혜진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물었을 때 혜진 씨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혜진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혜진 씨 만나서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앞을 보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는데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혹시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을 때 혜진 씨도 제 마음을 알아차린 듯 했어요. 민호 씨도 그런 생각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요. 이번엔 복수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혜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제 고백을 들은 혜진 씨는 잠시 조용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천천히 시작해요.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상처받은 사람끼리의 동맹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산책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혜진 씨는 제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었고 저는 혜진 씨에게 든든함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서로가 있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어느 날 혜진 씨가 말했어요. 민호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예전엔 이런 행복이 제게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진짜 사랑을 찾은 거죠. 결국 저희는 서로에게 진지하게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가 혜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호 씨, 우리 정말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물론이죠. 저도 혜진 씨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제 대답을 들은 혜진 씨는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해요. 이번엔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준비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혜진 씨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면서 정말 행복해했고 저도 예식장을 알아보면서 설렜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가족들이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줬어요. 혜진 씨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저를 만나보신 후 혜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시며 안심하셨어요. 제 부모님도 혜진 씨를 딸처럼 아껴주셨고요.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부모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결혼 날짜를 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예식을 원했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정말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하객 명단을 정하면서 저희를 도와준 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특히 저희 변호사님들과 재판 때 도와주신 분들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결혼식이네요 하면서 모두들 기뻐해 주셨어요. 혜진 씨 학교 동료들도 선생님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하며 축하해 주셨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어요. 혹시 강태민이나 수진이가 예식에 나타나서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혜진 씨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없어요 하며 당당하게 말했을 때 저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저희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혜진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생했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행복에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주례사를 맡아주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두 분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으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약을 할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진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약속이었거든요.
반지를 교환할 때 혜진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혜진 씨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다, 행복하게 사세요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혜진 씨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가져온 걸 보고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선생님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새 아버지도 좋은 분 같아요 하는 아이들 편지를 읽으면서 혜진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태민이 혜진 씨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결혼 축하한다. 나도 보고 싶은 게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연락이 와서 결국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강태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하게 마르고 초라한 행색에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혜진 씨는 냉정하게 반응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강태민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어. 강태민의 근황을 들어보니 정말 비참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망했고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민정 양도 당연히 떠났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혜진 씨가 담담하게 말했을 때 강태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연히 받을 벌이야. 그런데 너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다행이다.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혜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냥 행복해라. 그렇게 강태민과의 마지막 만남이 끝났어요. 한편 수진이 소식도 들려왔어요. 강태민과 헤어진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여러 남자들을 만나다가 결국 아무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나이 40이 넘어서 새로운 결혼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주변의 얘기였어요. 불륜은 절대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혜진 씨가 말했을 때 저도 동감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가정도 파괴한 사람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더라고요. 저희처럼 정직하게 상처를 극복하고 새 출발한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희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었어요. 혜진 씨는 학교에서 모범 교사로 인정받고 있고 저도 카페 사업이 잘 되어서 두 번째 지점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 혜진 씨가 말했어요. 민호 씨, 우리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그 힘든 일들이 없었다면 서로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가끔 옛 일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사랑을 찾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기억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혜진 씨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혜진 씨가 말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서로에게 배신당할 걸 걱정하지 않아요. 둘 다 배신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관계가 진짜 행복한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는 복수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끝났어요.
상처를 준 사람들은 모두 자업자득으로 불행해졌고 저희는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사이다 결말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불륜을 당하지 않았다면 혜진 씨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자인 42살 민호는 아내의 불륜을 발견하고 상간남의 아내 혜진을 찾아가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한 지 1년 후 남편의 폭력과 또 다른 불륜에 시달린 혜진이 찾아와 복수에 동참하게 되었죠. 둘은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강태민을 법정에서 완전히 매장시켰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진심을 품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 비참한 말로를 맞았고 피해자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